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추석이 성큼 다가왔네요. 일주일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죠? 명절 때면 흔히들 이 소비자들 피해가 크게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선물 1위가 이 상품권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 상품권, 온라인 쇼핑이나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서 구입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경제하디슈 시간에 상품권 피해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자산이 증가해도 고용률은 그만큼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겠다고 해놓고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경영이 힘들다고 현금은 쌓아놓고 투자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하면서 고용은 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핫이슈 시간 3부에서 기업 자산 증가 대비 고용 증가율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오늘 증시 상황 동양증권 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우리 기관들, 개인들 왜 이러죠, 근데? 기관이나 개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들거든요.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외국인들이 사는데 이분들은 팔고 있거든요. 일단 서로 팔고 사는 종목이 서로 많이 다르기도 하겠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좀 하락세에 좀 많이 질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일정 부분 좀 매도 네. 내지는 일정 부분 이실현 하신 분들도 사실은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 워낙 많이 비쌀 때 사셨던 분들이 거의 이제 원금 수준 올라오니까 좀 매도를 많이 하기도 하시는 것 같고, 기관도 기본적으로 저가권에서 계속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2,000선 넘어오니까 환매 물량 압박도 있고 계속적으로 좀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보신 대로 투신권이 한 4,000억대 매도를 했고요. 예. 개인은 3,500억대 매도. 개인은 거의 지치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사면 살수록 계속 매도 대응을 하는데 완전히 극명하게 코스닥과 거래소를 확 나눠가지고 개인은 코스닥 계속 사고 거래소 팔고, 기관은 양쪽 시장 계속 팔고 외국인도 거래소 쪽만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2,000선 넘어서니까 과거에 2,000선에서 무너졌던 경험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2013년 초반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개인들의 트라우마가 계속 좀 많이 작용한 게 아닐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투자한 돈에 맞먹는 규모가 만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런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이 미국 양적 완화 축소 19일 날 결국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은 하거나 말거나 이 정도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으로 인해서 벌써 시장은 한 2번 정도 충격을 먹었었고요. 네. 지난번에 인도나 인도네시아발 악재 우려감 때문에 한 번 더 쇼크를 또 먹었었고요. 네. 시리아 물론 관련해서도 또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악재였었는데요. 이런 악재들을 다 삼키고 오히려 그 악재들을 내보내면서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시장이 지금 2,0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네. 1,840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대까지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한 160포인트가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누구를 할지라도 일단은 매물을 내놓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동요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양쪽 하나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뭐 다 시장에 반영됐고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외국인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양적 완화 축소라는 부분이 주식보다는 오히려 좀 채권 쪽에서 많이 빠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미리 빠져나온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급격하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지금의 급등이 진행됐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계속 하더라도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서의 좀 매물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뭐 고수익을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다시 좀 스며들 수 있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서는 시장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 이런 부분, 만약에 그 당시가 아니다라면은 오히려 다음 주에 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시장은 약간 좀 숨고르기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던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하더라도 이미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확인 작업을 거친 이후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양적 완화 축소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한다라면은 생각보다 많네라고 하는 또 실망 매물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한다고 해놓고 안 했으면 또 언제 하려고 라는 그런 의심이 또 다시 생기기 시작할 것 같고, 시장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놓고 올라왔는데 축소를 안 해? 그럼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반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모두의 경우 수를 다 보더라도 하락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10월 실적 발표 시즌,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들면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한 매물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저희가 뭐 매번 얘기할 때마다 환율 얘기를 하는데, 환율이 지금 1,085원 현재인데요. 이 1,070 뭐 많이 빠져서 만약에 50대 쪽으로 가게 된다면 기업들 실적 상당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환율이 이동이 안 된다라면은 1,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등락이 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추가 하락 시에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10월달로 접어들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지금의 상승세가 개인 투자자들이 극구 외인들을 추격하지 않고 외면하는 거는 일정 부분 과거에 외인들한테 휩쓸려서 많이 좀 당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응을. 예, 예전에는 그래? 긴가민가 막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니야 그러면은 확실하게 반대 포지션을 잡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뭐 일단 요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곤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중간에서 기관들의 매매가 상당히 시장을 좀 많이 어지럽히긴 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의 지수 2천만 놓고 본다라면은 정말 벅차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보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면 결국은 중국도 어떻게 경제가 연착륙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워낙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경착륙의 우려감이 중국을 급락으로 이끌었었고요. 네. 지금 서서히 호전되는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고무된 건 사실인데요. 네. 아직까지 지표만 봤을 때는 더 멀잖아요, 갈 길이.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확인 작업은 많이 필요하고, 지금의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과 중국의 기대선 심리로 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면, 오히려 중국의 경기 회복이 확인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그런 소재 섹터들을 보다는 오히려 소비랑 관련된 섹터들이 향후에 시장을 다시 또 주도할 수 있을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확실히 바닥을 치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낙관하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뭐 하락을 한 이후에 지표들이 호전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 정도는 조금 다소 완화됐다, 이런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추석 주가 남았으니까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됐습니까? 네, 오늘 금통이 열렸고 예상대로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습니다. 아마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아마 동결 기조가 상당 기간 계속 가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김중수 총재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 기존에 내놓은 전망치가 하반기 3.7%, 내년이 4%인데요. 아마 이 전망치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도 아마 이 속도 조절을 해나가면서 급격하게 혹은 반대로 연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완만한 형태로 아마 유동성을 흡수해 나가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얘기도 오늘 덧붙였습니다. 네. 그 상당히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는 하겠지만 그 속도는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서 완급을 조절해서 하겠다. 이 정도 결론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미국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양적 완화 기조를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지난번에 양적 완화 축소 발표가 나오자마자 인도랑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바탕 큰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네. 미국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또 미국 경제 여건도 지금 갑자기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안 되죠. 예, 그럴 여건은 아니고요. 네. 고용 지표가 여전히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에서 국가 위험도가 요새 어떻게 평가됩니까? 제일 그래도 좋은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금융연구소가 주요 30개 신흥시장국의 국가 위험을 한번 지수화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2.6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30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고 네. 사우디,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우리보다 조금 높게 비교적 낮은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좀 높은 데는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헝가리, 터키 이런 데가 꼽혔는데 네. 주로 비아시아권 국가들이 위험성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물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건 사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가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 상황에서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한국의 위험도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항상 매번 박사님들 얘기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과정에서 항상 우리 개미들은 외국인들의 뒤만 쫓아가다가 자꾸 그런 것 같네요. 참 그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도 없고 몇 번 반복을 해드려도 결국은 배포거든요. 그렇죠. 네, 배포가 있으려면은 또 판돈이 많아야 돼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고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이 시간과 돈이 있는 분들은 버텨서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서민들이 조금 불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조금 생활비라도 보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개미들에 대해서 냄비 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근성 문제만으로 탓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그러니까. 그게 또 금융시장에서의 또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본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우리 개미분들 이번 추석 보너스는 좀 받으셔야 될 건데 2003 돌파했다고 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러다가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있죠. 그런 분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종목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겠는데 잘못하면 또 외국인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상투 무렵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늘 지수보다는 종목 선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물을 저 밖에다가 쳐놓으니까요. 이 거물이 없는 줄 알고 막 뛰어들다가 나중에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 네이버 서비스가 요새 한때 이 독과점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이버가 오늘 서비스 영향 평가제라는 것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 인터넷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이것이 이용자의 후생과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서비스 영향 평가제라는 걸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벌들의 어떤 골목상권 침해 논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행위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이 꼭 재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포털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70-80%에 달하는 그야말로 공룡 포털 아니겠습니까? 이 온라인 쪽에서는 그야말로 어느 재벌 부럽지 않은 막강한 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마다 이것이 그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꼭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얼마 전에 그 온라인 쇼핑몰 엔샵이라는 쇼핑몰을 하나 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영세한 쇼핑몰들을 네이버가 다 죽인다. 그렇죠. 뭐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네이버가 이 부동산 매물 중개 서비스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또 동네 영세한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네이버 때문에 우리 뭐 하나도 못 살겠다. 이게 꼭 오프라인의 어떤 무슨 삼성, 현대 이런 재벌 그룹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상에서도 계속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는 이걸 할 때 앞으로 네이버가 하는 서비스가 다른 중소 인터넷 업체 또 중소 사이버 서비스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거를 따지겠다는 건데 아무튼 이 독과점 문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이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일반 제조 품목 같은 경우는 독과점 판단이 쉽습니다. 쉽죠. 이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라는 게 딱 나오는데 이 사이버 특히 포털 같은 경우는 이걸 뭘 기준으로 독과점을 봐야 되는 건지 뭐 페이지 뷰로 본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 그 취업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오늘 뭐 이색이라면 이색인데 굉장히 큰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정경련하고 고용노동부가 주재를 해서 주요 대기업들과 그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건데 오늘은 대상이 청년이 아니라 중장년이었습니다. 중장년 채용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른바 5060 세대들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 청년 실업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고령화에 따른 이분들의 소위 제2의 잡을 만드는 문제가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아들의 일자리를 아버지가 뺏고 아버지의 일자리를 아들이 뺏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대 이후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신 분들 수명은 길어지고 건강한데 당장 일할 곳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기업들이 모든 걸 뭐 대기업들 보고 다 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청년 실업 문제 못지않게 이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도 좀 더 정부도 기업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년을 60세 연장하고 또 국민연금 제도 바뀌고 세제 개혁 일어나고 그 와중에서 정말 잠시 잊혀져 버리는 또 세대가 560이 연세되신 분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6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추석 선물로 준비하는 상품권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실태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더 가깝고 또 쉽게 만나기 위해서 YTN 라디오가 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죠.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이 YES입니다. YES. 그 YES인데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끄집어내어서 열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YTN 라디오 앱 YES를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서 메시지하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요.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토요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이분을 뭐라 그러죠? 가왕이라 그럽니까?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에 티켓을 드린답니다.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여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YTN 라디오 앱 YES를 한번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 들으시면서 티켓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사연과 함께 저희 이 제작진에서 몇 분을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답니다. 상품은 조용필의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입니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추후 서비스를 할 예정이니까요. 아이폰 앱스토어는 잠시 좀 기다려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또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로 웹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 친구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남편에게 하이모를 추천하고 싶은데 좋아할까 걱정이에요. 일단 남편분과 함께 가까운 하이모에 방문해보세요. 남편분이 너무 멋져져서 인기가 많아질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하이모가 답을 드립니다. 1588-5858 하이모. 곽수종의 생생경제. 예, YES를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쳐보니까요, 출판사 이름이 나오는데 쭉 드래그 다운, 그러니까 밑으로 메뉴판을 내려가니까 YES 뉴스 FM 94.5 해서 15번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네요. 한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경제 하디슈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품권 피해가 추석 명절을 기해서 많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 사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한국소비자원의 거래조사팀의 배윤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윤성입니다. 예, 요즘 어떤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까? 종류가 많이 다르죠, 요새 예, 그죠? 과거에는 상품권 하면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봤던 게 백화점 상품권, 예. 또 재화 상품권, 주유 상품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예.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상품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고 예. 소위 기프트콘 해서 모바일 상품권도 굉장히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스마트폰으로 받고 있는 커피 전문점, 또 프랜차이즈 제과점, 네. 편의점에서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물품 상품권하고 네. 해당 금액만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상품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권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그죠. 그러면 시장 규모도 상당히 많이 커졌겠습니다.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상품권법이 있어서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등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와 발행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품권이 유통되는지 요거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잘 받고 있는 그 모바일 상품권 그 매출액을 보면은 2011년엔 945억 원이었고 작년도는 한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된 걸로 자료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올해 거까지는 아직은 집계는 안 됐고요. 네. 혹시 그 요새 피해 같은 상황이 뭐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1372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은 그 피해 가운데서 그 상품권만 이렇게 분류해봤을 때는 연평균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연평균 2,000건이 넘는 게 상품권 그 소비자 불만 피해였습니다. 네. 연평균으로 2,000건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당히 단일 품목으로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많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입니까? 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서 직접 이제 물건 그 상품권을 보고 사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는 이제 구입 경로 같은 게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다양해지다 보니까 돈은 지불했는데 상품권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60% 가까이가 돈만 내고 상품권을 받지 못한 피해가 제일 많았죠. 그리고 그 모바일이나 온라인 상품권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 백화점이나 재화상품권 이런 것도 한 1년 뭐 이상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되게 모바일이나 이런 쪽은 뭐 3개월, 짧게는 뭐 1개월, 아주 짧은 거는 뭐 일주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물로 확인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 있으면은 생활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환불도 못 해줍니다. 이런 이제 피해가 많은 거죠. 이게 지금 대부분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가 된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에 많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시장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들이 뭐 즐겨 이용하는 게 인터넷이고 모바일, 스마트폰 이런 거기 때문에 상품권 피해도 이제 그런 쪽으로 발생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그 상품권 피해를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온라인 상으로나 오프라인 상으로 만약에 받았다면 구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업체에서 거부하고 뭐 유통기한, 유효기간도 늘려주지 않고 환불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 단체 쪽에 도움을 청하시면은 아무래도 권위를 가지고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다든지 또는 제품을 제공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해결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뭐 가끔 요새는 저는 상품권을 뭐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래 보면 저는 가장 큰 걱정이 위변조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했거든요. 그 위변조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요즘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유효기간이 짧다든지 또는 뭐 남았을 경우에 뭐 환급을 안 해준다고 한다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소비자로서는 일단 뭐 제품이나 모바일로 받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소비자 측면보다도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품권법을 총괄하는 어떤 그 룰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총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9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품권법이 있어서 그 상품권을 발행하려면은 뭐 자본금이 10억 이상이고 발행 총액의 50%는 뭐 공탁을 해야 되거나 이런 소비자 보호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99년 이후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뭐 마음만 먹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또 유효기간도 자기 의무대로 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피해가 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하나의 룰을 정할 수 있는 그 상품권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사실 이게 증권 아닙니까? 유가증권이죠. 예. 유가증권을 발행하는데 정부서 관리 감독을 안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척 놓고 있다. 이거 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제 없어졌을 때 상품권법을 폐지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 위기 이후에 예. 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뭐 이해합니다. 수요가 크기 때문이지만 예. 지금은 이제 변했기 당연하죠. 때문에 예. 지금쯤 한 번쯤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쯤 예. 한번 법 제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계속 이제 피해구제도 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했지만 예. 이제 근본적으로 좀 처방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본적인 처방할 때가 지나도 한창 지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상품권 쓰실 때 예. 그 대개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이 상품권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맞추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넘어가서 쓰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머지 잔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 정말 현금 받을 수 없습니까 잔돈을? 원칙대로 한다면은 그 액면 금액의 60%를 쓰면은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1만 원 미만은 80%를 쓰면은 잔액은 환불로 해주게 돼 있는데 예. 뭐 어떤 기준이나 지침은 지침인 거고 예. 지키지 않는 건 또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네. 실시하면서 최빈층이나 또는 이 최저 가구, 소득 가구에게 하나의 그 푸드 스탬프나 이런 외국에서 쓰고 네.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을 발행할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것을 미리 상품권을 하면서 상거래상에 신뢰나 이런 관행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맞습니다. 상당히 할인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은 발행자나 사업자도 손해인 거고 네. 소비자도 손해이지만 아무래도 뭔가 룰을 정해서 신뢰를 시장에서 구축해 놓으면은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통기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유통기한은 현재로서는 발행자가 정하는 거죠. 예. 과거 그 상품권법에서는 1년 이상 이렇게 유효기한을 설정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었는데 네. 지금 법 자체가 없으니까 뭐 기준은 만드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네? 평균적으로 한 유통기간을 어느 정도 놓고 있습니까? 그 재화나 백화점은 여전히 뭐 1년 이상으로 룰을 준수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모바일은 굉장히 짧습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짜리도 3개월. 있고 뭐 어떤 거 아까 제가 확인했던 거는 일주일짜리 그 모바일 쿠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일주일이면은 뭐 있고 바쁘게 몇 번 생활하다 보면 뭐 스마트폰 열지 않으면은 금방 유효기한 지나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영화 티켓 2장 온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버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수익이 예. 판매자나 발행자한테 낙전 수익으로 돌아가는 것도 좀 큰 문제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를 하면서 왜 이 문제는 안 다루신지 모르겠네요. 그죠? 다른 주의사항 있으면 문제 제기했으니까요. 예. 다른 주의사항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다른 주의사항은 추석 관련해서 뭐 구입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사면은 할인율이 높은 걸로 유인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보다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그 사이트는 거래에 특별히 조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의 배윤성 팀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글로벌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훈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몇 번 말씀을 YTN 생생경제에서도 드렸는데 19일 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네, 그 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예, 우리나라는 추석이라서 이제 쉬는 날 중요한 그 정책 발표를 하는데
일단 이제 9월 달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요. 네. 지금 관심은 그러면 얼마나 축소할 거냐 그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재 연준이 월 850억 달러 그 채권 매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 이제 9월 달 초에 뭐 지난달에 이제 예상이 나온 거는 한 처음에는 200억 달러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온 게 아주 뭐 정말 좋게 나온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좀 미지근하게 나왔고 그렇죠. 또 이제 신흥국들도 G20 회의에서 미국에 좀 출구 전략을 좀 신중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양적 완화 축소 규모는 좀 작게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50억 달러 채권 매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미국 국채가 45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채권이 400억 달러 이렇게 이제 사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미국 국채 1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50억 달러 이렇게 합쳐서 150억 달러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면 미국 국채만 100억 달러 줄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출구 전략은 이미 이제 시작된 거고 네. 버냉키 의장이 그 올해 초에 그 얘기를 했을 때부터 사실상 출구 전략이 시작된 걸로 봐야 된다. 네. 앞으로 그래서 그 시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출구 전략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미치는 충격도 지금까지 미쳤던 그런 영향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뭐 조심스럽게 하겠죠, 그죠? 나름대로는. 예, 맞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도 IMF 총재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처신을 부탁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이제 버냉키 의장의 역할은 어느 정도 지는 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떠오르는 태양은 어느 쪽입니까? 예, 지금 뭐 레리 서머스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좀 절대적인 상황이고 예. 또 현재 민주당 정권 주요 실세들 중에서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한 사람이 많은데 레리 서머스 역시 클린턴 정부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네. 이 사람들이 서머스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현재 서머스가 연준 의장이 되는데 걸림돌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월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의회가 반대하면 서머스가 이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예. 또 월가에서 반대하는 거는 서머스가 의장에 취임하고 나서도 그 정책 장악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현재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오바마 대통령한테 서머스를 좀 뽑지 말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미국 경제학자들도 한 200명 가량이 지금 연판장을 돌려서 네. 서머스 반대한다 이런 서명을 해가지고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서머스 반대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오바마 대통령도 좀 고민을 했던 게 그 시리아 공습과 관련해서 의회 쪽에 좀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서머스 카드를 좀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잠깐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잘 풀렸습니다. 그 러시아 쪽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제안을 내놨고 그래서 군사 작전을 하지 않고도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의회 쪽에도 굳이 오바마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서머스 지명은 이제 예정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좀 관측이 있고요. 이 출구 전략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서머스가 연준 의장이 되면 가장 큰 리스크가 출구 전략의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서머스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고요. 또 4월 달에는 양적 완화가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직격탄도 날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는 서머스 이코르 출구 전략 이런 좀 프레임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9월 19일 날 버냉키 의장이 뭐 100억을 어디서 줄이고 50억을 모기지에서 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기 연준 의장이 서머스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더 중요한 이슈네요. 예,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버냉키 의장은 요거 출구 전략의 어떤 그 첫 발을 떼고 나서 이제 퇴장을 하고 서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에 좀
진입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장원 부장은 2020년 올림픽 때 그 나라 가겠습니까? 구경하시러? 저는 건강검진에서 지금 갑상선 쪽에 좀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못 갈 것 같습니다. 갑상선은 방사능이 안 좋은 거죠? 예, 최악입니다. 일본 경제의 도쿄올림픽, 긍정적입니까? 일단 이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림픽 특수인데, 이제 올림픽을 하려면 투자, 건설 이런 쪽에 이제 재정이 좀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일본 올림픽위원회에서 예상하는 거는 일본 경제에 한 투자 건설로 한 32조 원, 그리고 상품 판매 이런 연관 경제 효과가 한 50조 원 이렇게 육박할 것이라는 그 관측도 있고요. 또 일자리도 15만 개가량 생길 거다. 그런 좀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제 올림픽 저주라는 그 얘기를 하는 쪽이 있는데요. 이제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각종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호텔, 경기장 이런 유휴시설만 남고 또 남는 거는 이제 대규모 국채, 나랏빚 이런 거기 때문에 경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이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일본이 현재 GDP의 250% 정도의 이제 나라빚을 이제 지고 있고 올림픽 때 이제 그 재정을 더 투입을 하면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거다. 과거에 이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휘말렸고 그 부분이 이제 유럽 재정위기까지 이제 번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일본 역시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런 류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우울한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아베 정권은 이 올림픽 후광에 그 아베노믹스 효과까지 노려서 경제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도박 같은 거일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30조 정도 소비세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요미우리에서 이제 나온 보도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 아베 총리가 예정대로 그 소비세를 내년 봄에 8% 정도 인상할 거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현재 5%인 걸 이제 8%로 올리는 과정에서 증세분의 한 2% 정도는 그 추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1%만 올리는 그런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 정부에서 오늘 부인했습니다. 그랬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오라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하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A. SK텔레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여러분 YTN 라디오 앱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2934번님 생생경제 매일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7098번님 엄마 미싱일 도와드리며 듣고 있어요. 앱으로 글을 편하게 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셨고요. 6614번님도 인터넷으로 듣다가 앱 예스를 설치해서 들으니 좋네요 하셨고 4560님 깨끗하게 들려서 좋습니다. 음질이 좋은 모양이군요 이게. 2866번님 언제나 서민의 경제생활을 챙겨주는 생생경제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549번님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 YTN 라디오가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입니다. 서민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 신명나는 방송 기대되는 방송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참 기대가 많으시군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0056번님 하다가 조는 이런 진행자는 어울리지 않죠. 그죠? 차에서 라디오 듣다가 이제는 걸으면서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대로 들으십시오. 3242번님 이건 좀 간지럽네요. 가려운 거 쏙쏙 긁어주는 인간 효자손 생생경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